시대의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기업들은요, 그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같이 가는 것도 좋아요. 엔비디아 주식을 다 팔고 뭐 다른 거 뭘 사겠어요? 지금은 그냥 엔비디아는 자기 포트에서 일부 비중을 2, 3년을 끌고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높은 승률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엔비디아와 과거 IT 버블 때 주인공이었던 시스코랑 살짝 비교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때 있어서 당장 이번 달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특별히 좀 주목하고 계신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이제 기존 뷰를 또 바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기존 뷰로는 이번 엔비디아 8월 실적이 빅테크한테는 약간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지난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었고 전전분기 작년 4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4분기 매출 성장률이 265%였고요. 그리고 지난 1분기 실적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262%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는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인데 작년 4분기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409%. 근데 이제 1분기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저는 409%는 어떻게 이겨? 했는데 420%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가가 환호했거든요. 아, 그래. 이제는 2분기에는 이거는 이제 성장률의 관점에서 와, 이거는 이제 피크아웃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정을 미리 맞았어요. 블랙 먼데이가 왔다 갔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적어도 막 엄청나게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장이 흥분하진 않더라도 뭔가 여기가 아직까지는 안전한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장에 나쁜 특히나 빅테크, 테크 투자에 나쁜 이벤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보면 제가 그 이야기 했을 때 대비해서 블랙 먼데이가 지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조정을 받았어요. 이 엔비디아 실적의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실적은 그대로인데 그 시장의 상황이 그때 너무 과열되어 있던 상태인데 지금은 예쁘게 맥주 거품이 걷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달라진 게 없어요. 시장의 관점이 달라진 뿐이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그냥 전반적으로 싹 한번 놀랬었던 케이스였다 보니까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 있던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률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프라이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를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 엔비디아 엄청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께서는 좀 언제쯤 매도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까 이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빅테크를 가지고 트레이딩해서 그렇게 뭐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 시대의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기업들은요, 그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같이 가는 것도 좋아요. 모바일 혁명에서 사실 초창기 보면 애플이 엄청나게 반등 주가 상승률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플을 버리고 다른 주식을 특별히 살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오히려 애플을 특정 비중을 쥐고 계속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비중이 본인 포트에서 과하다 그러면 이번 반등에서 뭔가 좀 비중을 축소하는 건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엔비디아 주식을 다 팔고 뭐 다른 거 뭘 사겠어요? 지금은 그냥 엔비디아는 자기 포트에서 일부 비중을 저는 적어도 2, 3년을 끌고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높은 승률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팔아서 미국 국채 산다고 해서 더 많이 벌겠어요? 뭔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사고 팔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장기적인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은 사실상 또 AI를 혁명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투자 시계열도 뭐 5년 정도로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지금 현재 주인공을 엔비디아 말고 누구를 볼 수 있을까라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내재적으로 다른 정말 대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게 무난할 것 같다. 그렇죠. 이번처럼 막 정말 그 시장 폭락할 때는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 현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더 편입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반등 줘서 올라올 때는 다시 또 이제 비중 줄여서 또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놔야죠. 그러니까 하반기는 정말 진짜 현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패가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하반기에 내가
상반기처럼 수익 많이 내려고 하면 내년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본인의 전략에서. 정말 진짜 계속 나와서 말씀드린 게 2024년 상반기까지는 정말 탐욕적으로 수익을 내라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왜냐하면 편안하다. 하반기부터는 항상 조심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쵸. 네. 하반기는 진짜 변동성이 커요. 지금 그리고 이게 급락했다가 반등하고 있지만 이 변동성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 변동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정치적인 변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질서를 세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질서가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하반기는 여전히 변동성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지금 사실 시장이 한번 급락하기 이전 사태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국내 기준으로 반도체가 더 올라갈 것 같진 않아.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더 막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 그러면 새로 뭘 사야 돼? 라고 봤을 때 그것도 좀 마땅히 안 보여.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네. 돈이 막 뭔가 갈팡질팡 갈 곳을 못 찾고 헤매이던 순간에 시장이 한번 놀래가지고 우르르 그냥 종목들이 쏟아지니까 시장이 올라올 때 야, 확실한 건 반도체 말고 뭐가 있어? 하니까 반도체 야 싸니까 사. 해서 반도체가 이제 반등을 빠르게 줬는데 그럼 또 이제부터가 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뭐 사? 했을 때 글쎄 아직은 특별한 좀 해답이 안 나오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좀 대안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냥 가장 이 사이클에서 무난한 빅테크 미국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새로운 대장주는 또 새로운 주도주는 시장에는 분명히 또 언젠가는 찾아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을 계속 눈여겨 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거기도 빅테크에서 나올 거예요. 그죠? 기존에 우리가 아는 빅테크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거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밸류 체인은 좀 더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딱 그런 걸 느껴요. 저는 수익은 쌓아가는 거고 하락은 붕괴한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떤 성장이라는 게 AI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장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네. 지금은 AI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AI밖에 없는데 그동안의 문제가 AI 집중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미국 지수 내에서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아졌었고 AI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졌었고 국내에서도 보면 국내 시장 전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30%를 얼마 전까지 넘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전에 슈퍼 사이클 때가 30% 초반에서 붕괴됐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붕괴됐는데, 그럼 그때는 붕괴되고 나서 새로운 주도주들이 다른 섹터 쪽에서 뭔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성장이 나온 섹터들이.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화장품이나 일부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완전히 그냥 AI를 대체할 만큼 강한 뭔가 드라이브를 걸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 붕괴됐기 때문에 또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부담스러울 때 또 붕괴되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내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붕괴될 것 같으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붕괴가 되면 내가 현금을 태워서 다시 또 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시장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붕괴하기 전에 미리 그 징조를 좀 감지를 하고 살짝 빠져나오는 기술도 참 필요한 건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마 1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쵸. 사실 그거를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는 내가 좀 탐욕을 조금 내려놓고 너무 공포스러울 때 내가 좀 용기 내고 네, 그게 지금 시장에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문득 든 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게 이게 뭔가 시장이 한번 놀랄 때마다 유난히 AI 가지고 좀 많이 시장은 건드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너 터질 거야. 너 이미 터졌어. 라는 식으로 AI에 대한 그 확신을 사람들에게 좀 약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더 투매를 하게끔 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자꾸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에 정말 좋은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한번 놀래서 파시는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AI가 왜 혁명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가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책을 썼고요. 이게 만약에 혁명이라는 게 피크아웃 할 때는요.
주변에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혁명일 때도 주변에서 이거 그냥 애들 장난감인데 이럴 때는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래 이제는 모바일 혁명이지. 우리가 5장 6부인데 5장 7부야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주변에 안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끝난 겁니다.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제 산업적으로는 거기서 더 갈 수 있는데 주식적으로 봤을 때는 다 산 거예요. 살 사람들은. 저희는 항상 이제 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지만 시장에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케이스에 사실 웬만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가든 뭐 카페를 가든 아니면 그냥 길거리를 지나다니든 뭐 대중교통을 타든 주식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뭐 밖을 잘 돌아다니진 않지만 한 번씩 돌아다니는 상황 속에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요. 너 이 종목 샀어? 너 평단 얼마야? 이런 사람들을 뭔가 많이 마주치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 때면 꼭 그 종목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맞아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다 쓰는 게 보였는데 AI 누가 쓰냐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AI의 생산성 혁명은 B2B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 B2C에서는 이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당장 프로그램 코딩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이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진짜 얼마 전만 해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엄청 연봉 비쌌는데 네. 요즘에 이야기하는 게 수만 명 빅테크에서 엔지니어들 잘라서 AI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쪽은 기깔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B2B 쪽에서 아주의 스페셜한 엔지니어들만 쓰다가 거기서 이제 좀 더 제너럴한 엔지니어들까지 내려오다가 그리고 이제 회사에 그 테크 관련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쓰게 되다가 일반적인 소비자군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이클이 남아 있는 겁니다. AI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어? AI 가지고 돈을 벌 때는요, 여러분들이 주식 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혁명적인 산업에 또 통용되는 그 그래프가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얼리 어답터가 좀 이끄는 초기 상승 곡선, 그 이후에 이제 뭐 캐치맨 영역에 들어갔다가 재차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이 하이프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 AI도 그걸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말씀하셨던 뭐 초기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결국 또 대중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목에 있어서 사실 온디바이스 AI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돼야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쓰던 핸드폰에서 막 AI 많이 쓰면서 점차 대중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러한 기술력이 과연 대중한테 먹힐 것이느냐라고 봤을 때 그 과도기 부분에 한번 꺾였다가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는요, 기술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기존의 사람들의 관념과 규제와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온 디바이스 AI에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다? 저는 동의하실 수는 없어요. 온 디바이스 AI에서 킬러 어플리케이션 딱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군사 무기. 유도 미사일에다가 AI 심어보세요. 이쪽 산업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AI라는 게 핵과 같이 다룬단 말이에요. 사람들, 인류는. 그러니까 진짜 핵보다 더 위험해요, AI가. 왜냐면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미국으로 만약에 단추를 누르면 이거를 AI 가지고 해킹해서 다시 러시아 본토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방 전문가들이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당장 군사에만 적용돼도 이게 엄청나게 산업이 커질 거고요. 그리고 레벨 3 자율주행차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자동차라는 그 규제가 100년 동안 만들어진 규제들이 너무 허들이 높아요. 일론 머스크가 왜 실리콘밸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했겠어요? 트럼프가 그 규제를 풀어줄 것 같으니까. 글로벌 빅테크들이 갑자기 트럼프 쪽으로 많이 줄을 서는 모습들 보잖아요. 그게 결국 규제 완화를 해줄 거라는 거죠. AI 쪽에. 그런 기대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새로운 국면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뭐 해리스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바이든하고 기조 자체가 달라지지 않지만 바이든이 그렇게 AI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건 아니었고요. 그렇죠. 근데 최소한의 안전성은 요구를 한 건데 빅테크들은 사실 그것조차도 귀찮은 거죠. 우리가 해보고 문제 생기면 그냥 책임질게 이런 건데 나중에 정부 입장에서는 니들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로봇과 AI가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되면 이건 진짜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확실히 AI에 있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규제와 또 관념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트럼프 정권으로 바뀐다면 분명 더 허들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게 됐을 때에 좀 AI 산업의 좀 성장 동력은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보고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이고 그 사실 그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 어떻게 불확실성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저쪽으로 베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이러한 기대감이 트럼프 쪽으로 붙는다라고 봤을 때에 좀 빅테크들의 좀 상승세 이런 것까지도 좀 기대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개개인이 온디바이스 AI라는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AI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거야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선두주자인 애플, 삼성에게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번 하반기에 또 신제품들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애플의 그 아이폰 신제품을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특별히 뭐 온디바이스 AI 시장 하반기에 좀 기대하고 계신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일단 힌트는 줄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뭔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서비스가 나오긴 힘들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전반의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내년에 이제 뭔가 본격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대통령이 결정이 돼야 돼요. 미국 대통령이 결정돼야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 온디바이스 AI 그러면 너무 AI 스마트폰, AI PC 쪽에 많이 포커싱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온디바이스 AI의 킬러 어플은 진짜 미사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왜 AI 드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AI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윤곽이 내년이 되면 나올 거고, 그래서 올 하반기를 잘 준비를 해야지 이제 내년에 그런 쪽에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왔을 때 AI 내에서 우리가 또 잘 거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올해 하반기는 뭔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정 현금 비중을 좀 챙겨놓고 최대한 좀 안전자산 위주로 좀 마련해두고 내년에 또다시 화끈하게 좀 벌기 위한 그 준비, 공부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은 하반기에 욕심내고 탐욕을 부리다가는 본인의 진짜 계좌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까지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최근에 아마 좀 손실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내 고점이 내 본전이라 생각 버리시고 네, 지금은 오히려 수익을 잘 지키시면 또 내년에는 또 꽤 괜찮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을 좀 빼야 됩니다.